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시더군요. 도대체 G20의 그 G가 뭐냐? G20의 G는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G20은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나라들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까요? 그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요, G8, 8입니다. G8의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해서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공업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G20 회원국 선정은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과 국제 교역량 등의 경제 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G20 회원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력, 국격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 50년 전에는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15만 6,028표 차였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는 장경이 미쯔이물산을 통해 들여온 밀가루가 큰 기여를 했다. 곡물가 안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다. 이른바 3분 사건이다. 관련 기록이다. 3분 사건이란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이른바 3분 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밀가루 값은 정부 고시 가격이 포대당 370원이었다. 정부 고시 가격이 포대당 370원이었던 밀가루.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 자동차 뒤에 밀가루 한 포만 실어주시오. 예, 그리고 저 자동차 어디다 세우셨어? 저기 앞에요. 예. 돈이 예. 여기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370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370원이 아니야? 아하, 이 사람. 그거는 저 정부 고시 가격이고 업자들이 내놓는 가격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데 어떻게 이 가격으로다가 밀가루를 팔아요? 그래요? 참. 대강 소문은 듣고 왔으니까 한 500원 드리면 되나? 나 이 사람 장난치나? 어디서 그냥 대강 눈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대체 얼마요? 1,200원이요. 1,200원? 예. 그게 말이 돼요? 정부 고시 가격이 뻔히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받는 게 아니라 아예 3배 정도를 더 받겠다?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걸 내가 당신하고 가릴 이유가 없어요. 예? 나는 그 가격 안 받으면 팔 수 없는 거고 당신은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면은 딴 데 가서 그래도 좀 이건 가보시오. 나 당신은 아니라도 팔 때 많으니까 가보시오. 이른바 3분 사건, 3분 폭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이른바 3분 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이렇게 말입니다. 1964년 초 이 3분 사건은 모 정치인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만, 그러나 어쩐 일인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업에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자, 정치권은 정치자금이라는 걸 받고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기업의 로비를 받고 기업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 바로 경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 그것도 경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3분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주는 교훈입니다. (1963년 10월의) 대선에서 박정희가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달인 11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 결과 12월 취임식을 앞둔 박정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 특히 경제정책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었다. 내가 오늘 이 경제기획원 몇몇 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특별히 발표할 내용도 있고 또 드릴 당부도 있고 해서요. 1961년 7월 이 경제기획원을 설치할 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이 경제기획원이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소. 경제기획원은 그간 기획, 예산, 외자 조달 문제에 주력해 왔는데, 김효택 원장, 앞으로 김 장관으로 불러야겠구만. 김 장관이요? 내가 지금부터 그것도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 김 원장이 아니라 김 장관이요. 경제기획원 원장이 아닌 경제기획원 장관. 관련 기록이다. 경제기획원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힌 것은 1963년 12월 17일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이후다. 이때부터 경제기획원의 최고 책임자 명칭이 공식적으로 원장에서 장관으로 바뀌었고, 부총리까지 겸임하게 돼 명실공히 총리 다음 서열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김 장관. 예, 각하. 1961년 말 2억 520만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1963년 9월 말에는 1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 이대로 갔다가는 외환 위기로 파산이야. 원인이 뭐요? 1961년 이후 원자재나 생필품의 수입이 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재를 많이 수입했다 이 말이지. 각하, 응. 정말이지. 이건 한심한 문제입니다. 아껴 써도, 아예 쓰지 않아야 할 판에 생필품을 수입해서 외화를 낭비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결과입니다. 김학렬 차관, 그 각하 앞에서 말을 가려야지.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뇨. 제 말이 좀 심했고, 그 각하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취소하진 않겠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조건 절약하는 거. 그리고 수출입니다. 무조건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 제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신앙이 되다시피 하는 바로 그 수출이다.
김 장관. 예, 카카. 그런데 수출을 한다고 하면 이 무엇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저도 사실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이것을 수출할 만하다 하는 것이 아직...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섬유산업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굳이 우리가 팔 게 없으면 원자재를 사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제기획원, 싱가포르대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의 설명이다. 경제기획원이라는 곳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이 다른 나라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그 계획을 하는 부서에다가 예산권을 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하는 부서의 말을 다른 부서들이 열심히 잘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원에 굉장히 커다란 파워를 실어줬죠.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지금도 좀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래를 계획을 하는 부서가 그 예산까지 같이 있게 되면 그 계획하고 예산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기획원 때처럼 뭐 5개년 계획서에서 다 따라와라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하는 부서를 만들고 조정하는 부서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예산권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의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차 안.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기획원의 한 간부와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왜?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 국장, 예, 각하께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기획원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데 김학렬이는 각하하고 어떻게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지. 앞으로 그 친구 한 자리를 해도 크게 할 친구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각하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김학렬 차관 때문에 그러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수출 위주의 산업정책을 펴라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수출 위주의 산업정책 구상을 누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원 없고 더구나 돈도 없고. 일단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고 내핍을 강조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각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이상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김학렬이 말이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야? GNP 100달러 수준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고 국민들은 삼시세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야. 참, 그게 가능해? 1963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의 당선으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경제기획원의 위상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어딥니까? 1961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경제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만든 곳입니다. 그러나 군정기간 동안 경제기획원의 위상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달라지게 된 겁니다. 달라진 위상에 발맞추기 위해
김유택 장관은 내핍을 강조했고 누구나 머리를 짧게 깎자, 토요일에는 죽을 먹자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욕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제철, 화학,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경제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브레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